모든 운동을 다 좋아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사격도 했어요. 사격 선수도 했고, 배구 선수도 했고, 야구부는 또 초등학교 때 제가 직접 만들었고, 뭐 이런 스케이트 선수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은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는 뭐 직접 하지는 못해도 동그란 거는 다 합니다. 동그란 거는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고. 옛날에는 대통령 탄핵일 나기 전에는 골프도 가끔 치고, 뭐 제가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 골프 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또 제가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촌놈이에요. 어릴 때 완전히 강가에서 그냥 미나리깡이라고 있죠. 미나리. 그 동네가 전부 다 미나리깡. 우리 집 뒤에는 과수원이 있고 그 뒤에는 바로 금호강이 금호강. 바로 금호강 뒤에서 앞에서 지금 보니까 되게 가까운데 그때는 어릴 때는 좀 멀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금호강 바로 뚝 밑에서 한 200m, 300m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매번 가면은 팔딱이 그 밑에 금호강 그거 가서 저희 목욕하고 똥붙이기라는 거 아세요? 똥붙이기. 엉덩이 들고 쭉 들어가가지고 이런 잉어 붕어들 잡고 이런 전원 생활에서 어릴 때 그냥 저하고 나이 같은 친구들은 없었어요. 전부 한 4살, 5살 많은 형들하고만 놀러 다녔고, 그때는 왜 이렇게 돌싸움을 많이, 진짜 돌을 던지고 동네끼리 싸우잖아요. 윗동네 아랫동네가 돌 던지고 싸웁니다. 돌 던지고. 그래서 머리 흉터가 많은 게 쪼매난 게 라고 노니까 맨날 터졌다 하면은 제가 머리 터지고, 우리 할매가 가면은 된장 발라가지고, 그때 뭐 했습니까? 된장 바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오징어 뼈 있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동네 위에 재밌는 얘기는, 우리 동네 위에 똥통 모으는 데가 있어요. 대구 시내 똥을 다 그 모으는, 우리 동네는 아닌데 파파존 동네 그쪽이야. 그 동네가 있는데요. 봄만 되면은 애들이 몇 명 빠져요. 진짜로. 애들이 몇 명 빠져. 봄이 되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동전 같은 게요. 반짝반짝 빛난다. 꼬꾸라고 그 동전 쪽마다 푹 빠지고, 이게 사람이 빠져도 안 죽습니다. 그냥 뻑뻑해가지고 그냥 딱 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동네에, 야, 어느 동네에 누가 똥통 빠졌더라 하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구경 가는 거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산에도 많이 다녔고, 그때 대구 가면 반티산, 산이 이렇게 반티 모양, 기밥집 같이 반티 모양 산이 있고, 참꽃 알죠? 참꽃으로 토끼 잡으러 다니고, 이런 정서적으로 조금은 농촌에서 강하고, 또 그냥 여기 선배님들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대구는 대구인데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시골, 거기서 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인내가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겁도 없고, 그 쪼매난 게 지금 뭐 한 4살, 5살 때 강에 들어가가지고 고기 잡았던데 무슨 겁이 있습니까? 강물 있으면 건너가지. 강물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수영해서 건너가는 걸로 저는 인식하는 거지, 강을 피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물론 뭐 빠지면 형들이 건져주겠지 생각하고, 그 옛날에 있잖아요. 시계도 있잖아. 시계도 나무로 딱 해가지고 밑에다가 철사 하나 박아가지고 둥근 철사 박아 타잖아요. 제가 그냥 넉동 시계도하고 비행기 시계도 있죠. 외발 잘 탑니다. 제가 외발로 타가지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부덩 빠졌다니까. 부덩 빠져가지고 바로 죽는 듯 했는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게 어릴 때의 삶이나 또 생활했던 그것이 여러 가지 나이 들어서도
그러한 정서는 항상 가져 있구나. 그건 무슨 뜻이냐? 왜 사람들을 그 시골에서 우리 학생들을 좀 많이 이렇게 가서 공부도 하고 방학 때라도 시골에 보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자연과 하면서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자연과 하면서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인생 생활하면서 그러한 정서들이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하고 뭐 핸드폰으로만 보고 뭐 이런 세대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시내로 이사를 9살 때 갔거든요. 시내로 대구 시내 때 갔는데 그 우리 집주인이 우리 문간방에 살았는데 집주인이 같은 반이에요. 그러니까 조지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요새 말은 짱이야. 싸움도 잘하고 짱인데 이게 학교만 가면 인마가 우리 문간방에 사는 그 아라고 뭐 그래서 왜냐면 걔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었으니까 뭐 글을 하던 데서였는데 그러다 겨우 이제 문간방 신설을 넘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북송료라고 지난번에 우리 진성 이원 선생님 그 전시회 갔다가 그 골목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 골목이 공부 골목이에요. 거기가 그 종로 초등학교 뒤에잖아요. 적산가고 이사를 갔습니다. 야 가고 갔다니만 우리밖에 안 사니까 얼마 좋습니까? 새 사는 거지. 그래도 새는 새지 전세입니다. 그것도 주인이 내 친구인 거야. 초등학교 똑같은 반인 거야. 이름이 이성복이라고. 그래서 뭐 그 집 없는 서로 그런 걸 많이 다 웃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런데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 돈을 벌었을 때도 제가 돈 있는 집안 애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 집에 같이 안 가고 친구들 집에 가서 맨날 친구 집에서 자고 또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때 대학당이잖아, 그죠? 그때 상황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거의 80%라 보시면 돼요. 조금 생각 다른 사람들이 20% 정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 최고의 그 실장을 했던 참모 아닙니까? 이학재도 마찬가지. 지금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이학재도. 그런데 탄핵 정국이 딱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당서열 3위입니다. 처음 당대표 이정현, 원내대표 정진석,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 저 소위 당서열 3위의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알았고 근데 그 당시 친박이라는 그거의 회의를 준비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탄핵정국에 보니까 이게 이미 벌써 내각제 세력들이 하나는 그 참수부대를 만들어서 김정은 정권과 10월 1일 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 분리 작업을 하고 북한 주민들이 다 내려와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참수부대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안 되겠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는 같은 민족 동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갑니다. 북한 대강공조직. 거기서부터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한에 있는 안철수 같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뭐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이번에 간첩 다 밝혀진 거 보세요. 뭐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을 갖고 있잖아요. 민노총에도 있고 진보당에도 있고 정교조 출신도 있고 이 간첩들이 하나씩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냥 아까 PC라고 했지. 그 소위 강남좌파 성향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주의 생각, 좌파 생각, 또 보수를 요구를 하면은 자기들은 진보고 뭔가 좀 깨쳐 있고. 대학가의 분위기가 사회학과, 정치학과 대부분의 교수는 거의 좌로 다 가버렸습니다. 역사학과.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역사 못 떠드는 놈들 좀 있습니다. 걔들 멀끔하죠. 옛날엔 좌파들이 생긴 것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새는 오른쪽 보수보다 더 멀끔한 거야. 말도 샤베샤베 하면서 잘해. 옛날엔 보면 아 저거는 좌파, 저거는 오른쪽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요즘은 사진만 갖다 놓으면 구분이 잘 안 돼. 정말로.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조국을 중심으로 한 강남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얻을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얻을 거는 다 가져가면서 자기들은 사회주의에 젖어서 비판하고 또 민족끼리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은 겁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30년을 그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 현상들이 우리 사상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특히 지식인들이. 그리고 정교조가 학교에서 인연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또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치인, 보수, 학자 이런 사람들은 침묵해버려요. 왜? 집단 린치를 당하니까. 학교에서 떠드는 교수는 학생으로부터 혹은 교수들로부터 준동을 합니다. 집단 린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보수 학자, 보수 정치인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안 해요. 국회의원 되면은 싸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안 합니다. 그냥 피해요. 아유 뭐 제가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관리 잘하면 되지. 너 가서 좌파들하고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비겁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하고 연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내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는 좀 가지지 못한 분들,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게 정치 지도자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줄 서 있다가 적당하게 침묵하다가 내가 누구 쪽에 따라가면 된다. 친박, 전부 친박이라 친박 요즘은 뭐 친박 없다. 유영아가 한 가지는 잘했더만 친박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다 도망가 붙는데. 나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감옥 간 사람들이야 말 못해서 있다 하지만은 지금 정치하겠다는 사람 중에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친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친박 정치인 없다. 단지 제가 만나는 정치인들, 친박 정치인들, 최경환, 서청원 등등등 많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저 많이 만나잖아요.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다시 정치를 회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 말이. 왜냐하면 친박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가 박근혜 대통령 제일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고 성명서 하나라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영하 변호사 얘기했는 만났던 사람 중에 탄핵이 잘못되고 무효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마음에 있어봐야 한마디 얘기 안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하든 자기 생각을 얘기든 누구한테 얘기를 했던 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무효고 다시 이 탄핵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서운하실 거다. 그래도 믿었던 친박들인데 특보 하나 안 줬는 좋은 짐이 하나 남아가지고 바깥에서 우리 공화당이라고 대한애국당 만들어가지고 매주 투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기 매주 편지를 받으면은 그 답을 이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고 다른 편지 다 줬는데 제 편지만 안 주더래요. 너 이영하면 나하고 묻더라고. 선배님 굳이고 파란 사인펜을 쓰는 편지입니까? 그럼 맞다고 했더니 다른 건 다 주시는데 그 편지만 안 준다는 거야. 그때는 이영하가 함부로 못했잖아요. 왜? 대통령한테 직접 제가 편지가 들어가니까 매주 들어가니까 업무 보고하다시피 들어가니까. 그러면 총선 가까워지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핑계는 뭐야?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대표님 편지를 안 쓰시고 그냥 하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말로 전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뜻도 이쪽 바깥에서의 상황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 총선 때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총선 나가서 우리 솔직히 말하면 서청원 대표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서 대표님한테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경환 장관 만나서 대통령께서 서 대표한테 무슨 이런 지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냐?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유영아, 홍문종, 강용석, 변희재까지 김세희까지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그때 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딱 지금은 그 상황인 거야. 딱.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치고 막 좋은 짓을 음해하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감옥 가고 한 사람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지금 하고 있고 변희재가 태극기 상징이라 하더라고. 그런가? 그리고 강용석이는 지금 곧 감옥 간다고 하고 있지. 김세희는 입만 열면 유영아 욕하고 있고. 홍문종 감옥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대통령님 유영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방송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방송까지 와갔어. 우리는 그래 안 했어요. 왜?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분명히 다 아실 거다. 이랬는데 제가 만나고 온 분들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주 유영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영아하고 편 가리게 할 이유는 저는 없다. 또 우리가 지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풍저럭풍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섭섭하죠? 솔직히 서운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도로 가는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쟁을 6년 7년 하면서 매주 태극기 집회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어제가 정명 초대 사무총장 기일인데 그분은 아픈 분이었지만은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용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정조희 목사님, 그리고 문대탕 고문님, 이런 여러 가지 우리하고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서 우리는 여기 누구도 저를 비롯한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 인터뷰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텔레비전만 봤지 직접 못 본 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셨다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다. 이것은 나라를 그냥 대각제를 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한 그놈들이 배신자 놈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반란을 한 겁니다. 반란. 그들은 혁명을 한 게 아니고 멀쩡한 정의원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 꽂고 언론과 정치, 군들이 또 바깥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 세력들, 반체제 세력들,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 반시장경제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마녀사냥해서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지? 야, 행자부 장관 하는데도 저게 한 4개월을 끌던데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탄핵소추 12월 8일, 탄핵 3월 10일, 1월, 2월, 3월. 딱 3개월 만에 그것도 9명도 아닌 8명이서 8대0으로 만들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원놈이 주도를 해서 헌법재판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급박을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8대0이 나옵니까?
누군가는 저는 알아요. 누가 그렇게 급박했는지. 그 탄핵 세력들이 박원철이는 왜 저 8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얼마 미국은 2년 합니다. 2년. 아직도 하고 있잖아. 트럼프 끝난 지 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석 달 만에 죄 없는 분을 그냥 마녀사냥에 탄핵했다. 그러면은 8대0 만든 장본이 누구냐? 찾아내야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모였을 거라고. 모여가지고 8대0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에다가 탄핵 안 된다고 한 놈이 누구냐? 도대체 친박 중에 탄핵 안 된다고 청와대가 얘기한 놈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인 중에서 어느 놈이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앞에서 이 강기정 지금 광주시장 얘기입니다. 기자들한테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요. 광주시장 정무수석 그만두면서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조원진 한 사람만 청와대 옆에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달라고 기다리면서 하소연하면서 글을 한 사람이 조원진 국회의원 한 사람밖에 없었다. 노영민은 뭐라 갑자기 자기가 입을 열면 시끄러워진다.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면 안 된다 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냐? 그거는 제가 밝혀낼 것 같아요. 정치판에 그런 인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죄가 없다는 거, 김무성의 말 그대로 하면은, 내가 대통령 감옥 가라 켰나? 그냥 탄핵만 시키려고 했다. 이런 XX 같은, 정말 말이지. 내가 어째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라 켰나? 그 다음에 친박 아무도 자기한테 천만에 탄핵소추 전날, 며칠 전에 김무성한테 켰다고. 친박들 다 있을 못해. 정치 안 해도 좋으니까 대통령 탄핵만 막아달라. 유승민이가 반대하면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쌍 거짓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문재인 5년 동안에 이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월남 멸망되는 거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설마 그렇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보고 니 정치하면 안 된다. 얘 왜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걱정을 했는 것은 사사적인 문제에 걱정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저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5년을 해버린 거야. 5년을 해버린 겁니다. 그 나라가 소위 말하는 사상에 홀류가 생긴 거예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김일성 말년에 300만 명을 굶겨서 죽였습니다. 300만 명이 평양을 봉쇄하고 있다가 평양을 풀었어요. 왜? 지방에 사람들 다 죽고 평양까지 죽고 나니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지방으로 가니까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가는 길에 시트더미가 쫙. 갔더니 저거 아버지 저것만은 죽기 일보 직전에 누워있고, 동생 하나 살리려고, 동생 들고 엄마 아버지 묻지도 못하고, 동생 하나 들고 도망왔다고. 그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이에요. 거기를 추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기에다가 햇빛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호수를 꽂아줬다고. 그때는요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김일성 무너진다. 그러면은 내부 왜 300만 명 자기 옆에 사람들 저거 맞아가지고 굶어 죽는데 사람 눈이 안 돌렸습니까? 무너진다고 얘기했는데 햇빛정책 써가지고 무너지는 걸 살려가지고 연장했나.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핵을 머리에 이거나 살 수 없다. 그 뜻은 뭡니까? 핵을 가진 놈하고 핵을 가지지 않은 놈은 싸우면 핵을 가진 놈이 100% 이깁니다. 경제 택도 없습니다. 이 작당들을 해놨는데도 국민들은 사상에 이제 혼선이 생긴 거야.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범죄를 하던 수백억을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어. 돈 봉투 20명이 돌려가지고 돈 봉투 100만, 200만, 300만 나눠 먹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래 넘어가는 거야.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 보니까 이것들이 재미를 본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돈 200만, 300만 원 모은 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두드려 팹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학생 조례 폐지하라고 우리 여기 공약에 교육 공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탄핵 상황으로 왔는데 우리 공화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탄핵 정부에서 많은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돈하고는 연관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느냐 하는 내용까지도 제가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침묵을 하고 있었으면은 그러면 저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나온 거고요. 그 나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우리 공화당이 뭘 하겠다.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탄핵이 무효고 이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총선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알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냥 우리가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나? 이제 그냥 묻고 가자. 제가 유영한테 묻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는 건가? 아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그냥 대통령이 언젠가는 밝혀지니까 그럼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밝히자는 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이 탄핵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알고 하고 계신다고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동했던 공산사회주의 또 그러한 사정에 빠져 있는 자들 혹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각제를 하기 위한 내각제 배신 세력들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그건 뭐냐? 기득권 세력들이 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반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 갑질하는 권력자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돈 가지고 사회고 국가고 국민이고 없이 내 자식들이나 챙겨야 되겠다는 사람 돈과 권력 언론 자기 사주만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도 배신할 수 있다. 그러한 소위 보수 언론들 좌파들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 기득권 세력하고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거야. 내각제가 그런 거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1등부터 10등이 왜 나갔을까요?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원내대표 하는 정진석이 빼놓고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왜 다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그래 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보통 중산층을 40%로 봅니다. 건전한 나라, 우리나라 제일 잘 될 때가 중산층이 40%, 그 위로 30%, 어려운 분이 30%. 그런데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10% 아래 위로 10%가 다 무너져 버렸어. 거의 한 20% 중산층이 남아있다. 경제적인 중산층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중산층이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중산층이 가장 건전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자유가, 시장경제가 지켜진다. 그럼 그 정치적인 중산층이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부패를 부패라 얘기하고, 불의를 불의다 얘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고, 선거 때마다 이러한 정치적인 중산층이 무책임한 국민의힘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주고 부패한 민주당의 견제 세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치적인 중산층이다. 생각을 올바른 정치적인 중산층. 그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실을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정치적인 중산층으로. 그걸 뭘로 냈냐. 우리가 그 실을 뿌려서 이제 가꿔야 되고, 이번 2024년에 있을 총선 이제 10개월 안 남았잖아요. 총선 그 정치적인 중산층들이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의스러운 대통령을 배신한 김무성 똘마니들이 있는 국민의힘의 채찍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의 견제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을 밀어주자. 우리 공화당이 6년 7년 보니까 부패 문제 없고 우리 공화당이 그래도 가장 보수의 중심 세력으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다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의 70%는 전문대학 이상이고 또 각자 사업을 했고 각자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중산층으로서 역할들을 대단히 많이 했던 삶의 궤적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 계신데 언론 방송이 꽁꽁 묶었잖아요. 우리를 거부하고 매도하고 좌파든 우파든 우리 공화당 특히 좋은지 보니까 저거 말도 잘하지 연설 잘하지 갖다 놓고 키워주면 이거 난리 나겠다. 다 알아요. 저하고 정치같이 해본 놈들은 좋은지 어떻다는 걸 다 알아요. 쉽게 말하면 정말 암만 설득하도 안 된다.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봐라. 저 새끼 절대 안 된다. 김무성 유승민 더 잘 알아요. 유승민은 사석에서 그런다고. 자기는 좋은 짓 싫어하지 않는데 제발 이제 유승민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나?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그런 지금 다 저끼리 쌓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욕하고 그런데도 우리 공화당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는 정치를 이제 안 해야죠. 그러면 정치 하시겠다. 그럼 저는 완전히 이제 정계 은퇴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짓고 뭐 우리 동지들 오면은 막걸리는 사들고 그냥 오시면은 막걸리는 제가 대접할 수 있겠다. 밭에서 뭐 고추도 키우고 저 뭡니까 상추도 키우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바뀌었어. 뭐 어떻게 바뀌었냐 봤더니 이게 이제 사상적으로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수 우파의 중심 세력에 우리만은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딱 중심 세력의 75% 그림을 그리면은 제일 왼쪽에 빨간 놈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층이 있고 맨날 유승민은 중도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빨간 데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 우측에서 딱 중간 75% 고선에 있는 게 우리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공화당은 이념 정당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이런 거 떠들어도 그냥 막 조금 서운하다 뿐이고 뭐 몇몇 분들이 막 하지만은 정리를 제가 하잖아요. 뭐 그렇게 혼자 생각해라. 내가 만났던 정치인들은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이용했다는 사람 한 명도 지금 못 봤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있는 총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책임다운 53,000명 또 일반 당원분들 생각을 가진 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기는 이제는 우파도 국민의힘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저 맨날 무슨 눈치나 보고 말이지 저거 생각이나 하고 가끔 가다가 또 홍준표 같이 속 확 뒤집어 놓는 짓들 하고 말이지. 저거 딸내미 제과점 가가지고 빵집 가가지고 몇천만 원씩 국회 주는 그거 가지고 그 섰던 사람이 김용환이죠. 그런 사람이 도저히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향단이니 지랄이나 그렇게 또 대구시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국민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무슨 정리를? 6년간 우리 공화당 보니까 국민의힘의 경제 세력을 확실히 할 수 있더라.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가면은 국민의힘이 안 따라오면 안 될 정도로 안 따라오면 안 될 정도로 우리 공화당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막 지역구야 지나가는 지역구는 저를 찍어줘야지. 그렇지? 비례대표 할 때 국민의힘 찍는 10명 중에 한 명이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 찍어주자.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탄핵 주도 세력 김무성 똘마니들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을 좀 견제하는 그러한 보수 정통 보수 세력들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국가가 어렵고 좌파들이 또 들고 나올 때 당당하게 좌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이 뜯으셔야 된다고. 다른 거 뭐냐. 너 국민의힘 잘하냐? 그럼 10명 중에 9명 못한다. 제가 부산에 그 도구탕집 갔더니 그 주차 봐주는 분 있잖아요. 죽겠다 하더라고. 윤석열 때문에. 죽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보수인데 욕도 못하겠고 대표님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정답이 뭐예요? 제가 뭐라 했겠어? 다음 총선 때 우리 공화당 안 된다. 비례대표 찍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국회 우리 공화당 의원들이 국회 들어가서 얘기 다 한다. 그래서 이 삼복더위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울산 동지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다 투쟁했던 투사고 또 나름대로 이제는 사상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의 사상 전파자들이에요. 누구 만나면은 큰일 났다. 국민의힘 저거 윤석열 대통령도 잘 못 도와주고 저것들도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좌파들이 정의당 찍어주듯이 우리도 오른쪽에 국민의힘에 아니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10명 더 간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좌파들하고 손잡을 일은 없잖아요. 100%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 찍어주자. 우리 공화당 국회의원 10명만 만들어주면은 세상이 국민의힘에 일 안 하면 안 된다 쟤들. 왜냐면 우리 여기서 투쟁하고 7년간 목소리 높여가 싸우고 자기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설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동지들이 눈을 벌 뜨고 있는데 우리 동지들을 배신하겠습니까? 배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 자유우파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견제 세력 오른쪽에 같은 보수 우파지만은 국민의힘이 잘못하면은 견제하고 좌파들하고 당당하게 국회 단상에서 정책으로 싸우고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좋은지 봐라. 우리 공화당 그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 알고 목숨 걸고 안 싸웠나 문제인데 그거 하나 보더라도 이제는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 밀어주자. 그래 되면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00만 표 비례대표 100만 표 제가 이래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200만 표로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비례대표 28만 민주당 국민의힘 찍어주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2명만 우리 공화당 찍어주면은 200만 표예요. 10명 중에 2명이 그래. 국민의힘 저 새끼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찍어가지고 경제세력 만들어주자. 그럼 우리 공화당이 잘 못하면은 근데 다음에 떨어뜨리면 되잖아. 근데 저는 그래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권당이 되는 거예요. 집권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문재인하고도 목소리 걸고 싸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뭔가 문재인도 안 집어넣고 이재명은 뭐 뒷부분 치고 있고 있었잖아요. 저는 문재인이 양산 가서 사왕 노릇하는 거 보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가슴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 볼 때 가슴 두두두두. 그 새끼들이 한명 짓을 생각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끝날라 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 나라 끝장나는데 윤석열가 그러던 나라 끝장났는 거 아이가. 그럼 잘해야지. 잘해야지. 왜 김무설 똘마니들만 쫙 들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공화당 만들어주면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보고 또라이라고 그 우리가 마로니에서 첫 태극기 집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처음 다시 시작할 때 우리 그때 행진해가지고 광화문 갔잖아요. 종로래가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또라이라고 차시해놓고 이 컵을 이질했더라고. 요즘 그런 놈들 있어요. 요즘 뭐 가지 알아요? 야, 지독한 사람들이다. 지독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된다. 왜? 그 대통령 석방 탄핵 무효를 외쳤던 그 간접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다가 우리 공화당이 6년 동안 했던 길을 봐라. 보수 중에 보수, 개혁적인 보수, 진실한 불쾌스럽지 않은 그런 보수 아니냐. 습득을 하고 오늘 했던 얘기 자꾸 퍼나르고 우리를 보수의 경제 세력으로 가면은 확실하게 좌파들이 다시 한 번 더 들고 일러가지고 나라를 흔들 때 싸울 수 있는 세력 우리 공화당밖에 없지 않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삼복더위에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우리 공화당은 막 열악한 환경이라 하지만 이 정도도 감사한 거야. 그죠? 이 정도로 되게 감사한 거야. 앉아서 수박도 주지, 뭐 시원한 차도 만들어 주시고 시원한 물 한 잔 주실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지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우리 그 김은영 박사 이거 좀 하라 했더니 이건 안 하고 뭐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 익히셔야 된다. 이게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정치의 통합 기능 상실, 법치의 정의 기능 상실,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복지의 지속 가능성 상실, 문화의 다양성 상실,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 상실, 지방 소멸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상실, 8번째 저출산으로 인구와 성장의 상실. 이 시대 정의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상실의 시대. 그리고 분노의 시대.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다. 이 분노가 이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침탈에 대한 분노, 대형 재난, 대형 시스템 부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거 없으신 분들 좀 나눠드리세요. 거대 양당의 무책임 부패에 대한 분노, 특정 집단으로서의 권력 솔림에 대한 분노, 집권청, 정치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 이 상식과 분노의 시대를 바꾸자. 정치개혁, 정당개혁, 정치인개혁을 우리 공화당이 들고 나와서 정치개혁이 먼저다. 3대 개혁보다 먼저 해야 될 3대 개혁의 주체 세력, 3대 개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을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3대 개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너가 공화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라 그러냐. 거기에 두 번째 국가 비전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정의롭고 진실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행복한 국가로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비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셔서 다 보셔야 된다. 다 보시고 여러분들 전철 타시고 혹은 버스 타시가 옆에 쪽 보다가 젊은 사람이 누군가가 뭐 민노총도 좋아요. 지금 무슨 뭐 저 영감님이 뭘 저렇게 보면 모르는 척하고 궁금하지? 가서 한번 읽어봐라 하고 주세요. 이거 저희들 이거 한 100만 장 만든 것 같아요. 100만 장. 이미 이 100만 장은 이미 다 뿌려졌어. 우리가 방송 나가서 지금도 이 전단지 만들면은 공장하시는 분들, 대구의 조선선비라는 분은 공장하시는 분인데 딱 공장 그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온 동네 다 다닙니다. 다 다니면서 이거 뭐 하루에 500장씩 뭐 어떨 때는 300장씩 어떨 때는 500장씩 한 장 한 장 경로당 다 가지고 싹 다 가서 앉아서 할매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동네에 여름 되면은 옆에 저 경로당도 있지만 그 그늘막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런데 다 나눠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265일 남았나? 260 며칠 남았나? 그래서 이런 전단지 여러분들 재정이 어려워도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이 전단지를 좀 많이 배포해주고 당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라고요. 이제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 공화당이 저 이제 유영아 변호사 얘기 또 안 할게요. 우리 공화당이 올바르게 살아있다 하는 건 뭔가? 방송을 제가 많이 나가서 다음에 이제 폴리 뉴스하고 저하고 1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어요. 각 분야에 걸쳐서. 그걸 지금 풀어가지고 네이버에 계속 올리잖아요. 그 폴리가. 그걸 이제 영상을 자기들 다 마무리하는 해가지고 영상 기획까지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리 그 공화당 그 교육 자료로 좀 쓰겠다. 거기에 되면은 각분 앞으로 정치판이 어떻게 갈 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분명히 이현집 정부로 간다.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늘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에 분노해서 만든 정당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치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고 지금 대통령께서 나와 계신데 건강하시기만을 바란다. 누가 여기에서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체제에 대한 반란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야 되고 그래야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편지 쓸 때 대통령께 편지 쓸 때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라는 그래서 절대로 불종하시면 안 됩니다. 버티셔야 된다고. 힘드시다가 버텨야 된다고. 제가 그런 편지를 마무리를 할 때 항상 쓰거든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한편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정치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게 또 국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성과 열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 진입을 해야 된다. 저는 5명 진입은 가능하다고 이런 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100만 표를 얻어야 돼.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전 홍보 대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언진이다. YTN 방송 보면은 다 YTN에 알람 해놓고 8시 반 되고 YTN 라디오 틀 딱 찍으면은 8시 반에 나오잖아요. 제가 한 20분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다 들어와서 봐야 돼. 내가 볼 때 이거 반도 안 보는 것 같아. 8시 반에 8시 반에 핸드폰에다가 YTN 라디오 틀면 딱 그 떠요. 그럼 한 8시
10분부터 들어가가지고 보고 거기에 한 10,000명이 보면은 김어주의가 왜 힘이 있겠어요? 김어주의요. 얼마 보더라? 13만 명 보더라고요. 동시에 13만 명이 보더라고. 아니 우리 공화당 책임당 돈 내는 당원이 53,000명인데 만약에 돈 내는 당원이 제가 나가는 텔레비전 뭐 지금 라디오 YTN 라디오 나가는데 53,000명이 본다고 가정했어요. 그럼 게임 아웃이에요. 그럼 온 텔레비 온 방송에서 종편에서 저를 탄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싸움을 해야지. 싸움을 이제 제대로 싸우게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으로 이제 자립하면 그러려면은 방송도 많이 보고 8.15 집회 때 정광호이보다 더 나와야지. 정광호이는 이제 뭐 우리하고는 탈압 때 다 가다 정광호이하고는 완전히 우리 공화당하고 다르다고. 정광호이 요거도 묻는데 우리 공화당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왜? 우리 공화당하고 정광호이는 패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태극기 들었다고 다 태극기가 아니다 이거지. 홍문정 감옥하면 홍문정 양반 정광호이하고 합쳐다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습니까? 안 돼. 어떻게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종교는 신비주의, 기적주의고 정치는 현실주의인데 결국은 역사가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니까 다 극단적으로 다 가더라. 근데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도약을, 새로운 조원진 시대가 일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원진 시대에 다음을 이어받을 젊은 인재들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는 이런 평론을 좀 하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100만 표 얻어가지고 5명이 국회의원이 됐다. 물론 100만 표 얻으면은 뭐 표가 갈라지는 데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5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쫙 줄서가 들어옵니다. 정치 지망생들이. 그때 선배님들이 고생했던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거 여기 있는 진순정 수석이나 김재욱 최고나 더 젊은 사람들이 김문영 차세대 위원장이나 장호희 군이나 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설 거다. 우리 공화당 가면은 정치적인 기득권 없어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화당 가서 승부를 걸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선배님들이 그 길을 닦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남아있는 260일 동안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던져보자.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 다니면 울산시당에도 이거 많이 갖다 놓을 거예요. 들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은 요즘은 좋은지 얘기가 우리 공화당이 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나서 자 봐라. 고인물이 섞듯이 일당 보수 정당의 일당이 독단적으로 독재를 하면은 섞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을 우리 공화당으로 만들자. 너무 믿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 우리 공화당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은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고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신봉자고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때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치셔야지. 내가 물도 좀 한 잔 마시고. 제가 내일은 경남, 그 다음에 모레는 예천에 수해 복구를 갑니다. 그래서 수재 의원금이 많이 안 거쳐서 오늘 방송 보는 분들 고가에 들어가면은 수재 의원금 창구가 있어요. 계좌가 있으니까 수재 의원금 좀 많이 주시고 10시 10분에 예천군청에서 군수님한테 우리 예천군수님이 태극기 출신인 거 아시죠? 태극기 우리 집회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수재의원금 전달하고 수재의원품을 전달하고 그러고 정해주시는 지역에 가서 수해 복구 활동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무튼 뭐 아까 김문현 박사 12번 얘기하는데 어제 그 부산에서 얘기하고 전혀 다르죠. 예. 내용이 다를 거예요. 12번을 조은지가 도대체 12번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 또 경남 가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제는 이용화 변호사 무슨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이 말이야 반짝반짝 조은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는데 어제 대강 정리를 해드렸고요. 8.15 중요합니다. 어제는 부산에 8.15 부산은 버스 5대 책임지고 와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 그것이 엄청난 중요한 문제예요. 8.15에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하면은요. 그게 김조희 같이 그 똘똘해진 친구는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우파 통일했다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는 8.15 때 울산도 오늘 보니까 한 50여 분 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좀 더 해서 울산도 버스를 한 3대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오시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냥 막 엄지아기 현장 오늘 보니까 저 잘생겼다 소리 나고 제가 엄지아기 현장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아이고 엄지아기 현장 잘생겼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그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신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정신이요? 여기 중앙당은 방침이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 중앙당 방침이다. 그리고 울산 동지들이 똘똘 뭉쳐서 이번에 8.15 집회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드리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공화당이 역시 살아있구나. 또 국민의힘의 대한 세력으로 견제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을 놔둬도 되겠구나. 제가 그 김정은 화영식하고 막 했잖아요. 젊은 변호사들이 놀래가지고 왔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람 도라이 아니면은 엄청나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정의형 독살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러 왔다니까.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아니 이거 보세요. 우리 공화당 국가운영 비전이라고 만드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한 명 없어도 국가운영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정당,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라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꼭 숙지하십시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공약도 뒤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 있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서 주변에 좀 맑게나 하고 정직게나 알고 우리 공화당 무시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거 한 장 더 주세요. 읽어가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아시겠죠? 8.15 집회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의 총결집을 저는 요청합니다. 특히 울산에서 우리 울산시당 위원장님 또 여성위원장님 또 울산의 우리 동지님들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렸고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지애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동지가 뭔가 정규제 주피라고 할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지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동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도 어려울 때 다른 남 얘기보다는 동지들끼리는 감싸주는 얘기, 좋은 얘기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